뒤로 실거주 폐지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실거주를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 팔고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교수님한테 완전히 다 안 되죠. 별미 다 잡혀. 94%가 다 펌핑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힘이 펀더멘탈이 이제 거의 끝나고 힘이 약해졌다. 주간 단위로 이렇게 시세 통계를 내는 없습니다.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흔히 주둥이 효과. 세력들이 그거든요. 개입했다고 봐요. 네. 저는 맞죠. 수준 이하의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귀한 말씀 해주실 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정책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한 몇 달 전에 모셔서 또 네네. 되게 많은 분들 반응이 좋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책을 내셨대요. 그래서 졸작이긴 한데요. 예. 제가 쓰려던 원래 책은 아닌데 네, 일단 일반인 분들 이렇게 네. 불인이라고 그러시나요? 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전체적인 거를 담은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워낙 시장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많고 또 보도하고 실제하고 많이 틀리기도 하고 막 정신 네. 없으실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이런 것들 이제 모형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담아놨고, 그다음 뭐 소장님도 아시지만 물가 금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면 네.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 그것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들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고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네. 하여간 부동산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네.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대부분 분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하여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네. 한번 먼저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 정부 네. 대책이 일단은 좀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에서 보시는 건 보면 이제 바닥 찍고 상승이란 기사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팩트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하실 때 주식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에 오를 때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월로 볼 때 한 6개월, 7개월은 가야 이게 이제 상승세가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게 있죠. 거래량하고 네. 가격하고 이런 부분이 받쳐줘야 되죠. 특히 전세가율 같은 네. 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전혀 그게 안 맞습니다. 전세가율은 계속 보합이거나 내려가고 있고요. 조금씩. 네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네, 그렇죠. 네네. 전세가율도 네. 내려가고 전세가 기준도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이게 일단 미스매치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100점짜리 맞던 학생이 10점을 맞았어요. 네. 10점 맞았는데 30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와우 200% 신장했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100점인 분이 30점이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6,100에서 200 여러 학자들이 틀린데 네. 지금 3,000건 겨우 넘었거든요. 4월 달에. 네. 이게 3,100건으로 나왔어요. 어제. 오늘 부죠. 오늘. 아마 3,200이나 뭐 300에서 멈출 것 같은데 저번 네. 달이 2,970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면 10%도 잘 못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달은 30%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전달은 네. 30-40% 늘었고, 그러니까 신장력이 약해졌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속칭 말로 끝물 이런 음. 느낌이 오고 있는데 네. 5월달에 들어서 5월 초에 지금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 거래량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쉽게 뭐 전주죠. 전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서울 전국이 0.03 올랐다. 여기 이제 우리 소장님 유튜브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부동산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를 했더니 요점은 그거예요. 제가 서초구를 실거래가 갔다 한 100개 안 되는데요. 다 조사했더니 70%가 다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초구 다 해보셨어요? 네. 한 5월 한 달치가. 네. 근데 네. 여러분들 보도에서 보신 게 1주, 2주, 3주, 4주째 뭐 연속 상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맞잖아요, 팩트가. 네. 네. 그러면 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대체 어떤 통계를 내길래 이런 수치가 나오나. 그래서 그 전에도 한 달 전에 한 번 했었고요. 네. 요거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랑 통화를 했어요. 주택 통계 분석부가 있는데 네. 과장분하고 통화하고
또 실무진하고 통화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네. 상의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이에요. 용산구도 한 70%다 하락이에요. 근데 네. 상승을 떴어요.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세 군데만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5월 한 달에 올라간다. 강동, 네. 송파, 강남 여기고요. 나머지는 실거래가 다 하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시장 실제 상황은 많이 틀리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아셔야 되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게 지금 1,200건인가 나왔거든요. 5월 달에. 그럼 한 달 더 하면 한 2,000, 단순 계산하면 2,400. 만약에 늘어나면 한 3,200. 네. 근데 만약에 더 내려가면 2,500 이렇게 되면 꺾인 거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거의 31조 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8조 남았죠? 힘이 좀 약해지겠죠? 네. 이런 것들 종합해보고 마지막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있잖아요.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있어야 그 서울 부동산 현장에 미분양이 났을 때 줍줍 들어오는데 전매하고 살지 않으면서 팔려고. 네. 네. 근데 둔촌주공에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뒤로 실거주 의무 폐지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는 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전매할 생각을 하고 돈을 투입을 했는데 네. 이자는 중도금 대출이니까 중도금 대출 나중에 계산해 보면 2년이니까 한 중도금 한 7억 잡고 10억짜리일 때 7억 잡고 4% 4치 2,800 1년 반 텀 잡으니까 4천이면은 들어가는 돈이 4천이잖아요. 근데 네. 만약 1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100%가 넘네. 이런 또 영끌 갭투기 젊은 분들이 거기에 또 꽂힌 거예요. 네. 근데 실거주를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 팔고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왜? 그냥 꼼짝없이 이자 내야 되고 그렇죠.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멘붕이 와가지고 뒤로는 기사는 또 묘하게 둔촌주공 뭐 프리미엄 5억 이렇게 떠요. 근데 그게 진짜 거래일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다음 날 15억, 3억 떨어진 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건 또 기사에 안 나와요.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네, 실거래가 3개가 나왔어요. 네. 실제로. 네. 5월 1일, 8일, 11일 뭐 이렇게 18일인가 그런데 네. 18억 가던 게 15억이에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교수님한테 완전히 다 안 되죠. 팩트 별미 다 그럼 그건 잡혔네. 또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네, 그죠? 절대 안 5억 나옵니다. 프리미엄 오르고 네. 그러면 거래는 몇 개 없잖아요. 네. 매물이 몇 개인지도 묘해요, 시장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당분간은 언론 보도는 절대 안 믿으시는 게 낫고 차라리 우리 선대인 소장님 TV라든지 또 이렇게 유튜브 중에 좀 진실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거를 팩트로 잡으셔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되게 강한 걸 느끼는 게 언론의 보도를 제가 체크해보니까 94%가 다 펌핑이에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분명히 대책으로 오른 건 맞지만 그 힘이 펀더멘탈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힘이 약해졌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아시지만 부채 협상도 얼마 전에 났잖아요. 네. 그거 됐는데 뭐 물가 지수하고 막 튀는 거 보니까 금리 올해는 없잖아요. 인하가. 네. 그러면 방향이 정해졌죠. 이자 버티는 사람들이 버틸 것인가 말 것인가 봐야 되는데 역전세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이거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대세 하락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저는 또 판단에 다시 쓰더라고요.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닥치고 나서 그 이후에 2009년 1월부터 한 10월까지 이제 좀 꽤 가파른 반등이 나타났었어요. 엄청났죠. 그때. 예. 그때 정도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택도 없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양상은 봤을 때 이제 반등하고 나서도 한 2013년까지 계속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흘러내렸잖아요. 계속 하락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일시적인 어떤 뭐 잠깐 반등 또는 회복 구간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보통 한 몇 개월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다 흘러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하고 호가와의 괴리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맞아요. 현상이 맞습니다. 생겼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좀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실거래가로는 뭐 회복세가 사실 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계속 이제 이런 그 언론들이
이거 호가 중심으로 이제 그래서 4달째 듣고 네네. 있죠, 우리가. 예. 호가 중심으로 이렇게 막 오른다라고 계속 쓰대고 그렇게 해서 일부 실제로 거기에 이제 또 내동매매하는 사람들 생기고 있습니다. 예. 해서 뭐 잠깐 오르는 듯 했다가 가라앉고 하는 과정이 계속 되풀이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또 같은 장난질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국민은행 승리에서 작성하는 이제 KB 국민은행 뭐 선도 아파트 50 지수 뭐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하락세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줄기차게 계속 금정 없이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연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잖아요. 뜬금없이 70층 한다고 압구정 재건축 뜬다 그러면서 8억짜리 뜬 거 기사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소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시장을 펌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실제 수요자들이 사주면 기사 안 나가도 집값은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래량도 안 받쳐주지. 가격이 팍 치고 가져야 되는데 안 하지. 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미분양 물량이 도리어 감소한다는 뉴스 살짝 나왔었잖아요. 네. 7만 5천원까지 갔다 7만 2천인가 1,000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3월, 4월, 5월에 분양 물량이 원래 한 3만 가구, 4만 가구 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도 분양을 안 했어요. 거기에 반이 미분양 나면 3만이 추가돼서 한 10만이 됐어야 되는데 네. 왜 분양을 그러면 안 한지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주문 실거주문 폐지 있잖아요. 네. 그게 결정탑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도와주냐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이 그 전세 사기로 좀 큰 손해를 보고 안 좋은 네. 일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 국민의 여론이 공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실거주무 폐지를 풀어준다는 건 뭐죠? 전세 두고 또 그런 거 하는 행위에 일맥상통하니까 정부가 부담을 가진 거예요. 아, 총선 대비 만약에 실거주무 폐지를 풀어주면 정부는 풀자고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풀어주면 같은 투기 조장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당도 면피가 되는 거예요. 야당이 그걸 안 해주는 거를 갖다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조용히 있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 예전 같으면 아 야당이 도와줘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러면 패턴이 정해졌죠. 실거주무 폐지는 당분간 그냥 가겠구나 안 하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락으로 가니까 이제 다른 요인들이나 팩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저번 주마다 이게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 뭐한데 특히 어디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무슨 땡땡사가 좀 독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잘 찾아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땡땡사는 어디를 뭐, 이야기하는지 뭐 말씀하시면 안 알아서 돼요. 명예훼손죄 걸릴까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네. 제가 2년 전인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매매가 마치 표현이 묘해요. 평균 거래가 10억 넘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팩트를 제가 완전히 깼죠. 좀 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제가 시장에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봤죠.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다 해놓고 맨 밑에 16개 구를 제외한 그게 저 밑에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속가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러 만드는 뭐가 있어요. 네. 세력들이.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그동안 선도 아파트가 내려갈 때 기사 봤나요? 작년 6월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중요한 거 뭐냐. 선도 아파트에서 단지수가 이게 이제 통계 방식인데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1% 오르면 뭐 중소주들이 막 2% 3% 내려도 단위가 크면 그럼요. 평균 네. 되면 네. 코스피수가 올라가는 착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거기도 말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선도 아파트도 단지가 많은 세대 뭐 네.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다 9,000세대잖아요. 네. 거기 1억 올려놓으면 총 가중을 하면 9,000억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 200세대인데 이런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표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죠? 그러면 그동안의 데이터도 그럼 주기적으로 발표를 했어야지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재건축 뭐 올라가는 거 이런 거라든지 또 전세가 뭐 멈춘 거 그거 딱 그때 나오면 그 다음 끝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수법을 많이 쓰죠. 언론사분들이. 만약에 5월에 하나가 신고가를 했어요. 네. 5월에 하나가 어디? 그러면 5월에 어디 신고가 쳐. 그리고 딱 그 세 줄 주고 나머지 6줄은 뭐냐? 2월에는 어디가 신고가, 3월에는 어디가 신고가, 이걸 쭉 써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신고가가 2개고 하락이 7개야. 그러면 하락도 써줘야 되잖아요. 그 기사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양반들의 어떤 패턴이고 기사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우리 일반 서민들은 생업하시다 바쁘니까 딱 보면 다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게 이런 기사들이 아주 네. 그 언론중재법 어디까지 돼 있어요, 소장님? 이런 기사 제가 팩트 체크해서 잘못됐으면 이거 손해배상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국민들? 사실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실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요? 네, 왜냐하면 와.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뭐 사실 우리가 흔히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침소봉대, 왜곡 보도 뭐 이런 유형인데 사실 그게 이제 어떤 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데 뭐 팩트가 틀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사실은 왜곡하는데 없는 팩트를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당장 직접적으로 뭐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론 중재 대상에 이제 들어가지도 살짝 않고. 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거든요, 원래. 아, 그렇게 잘하시겠네요. 예, 근데 근데 소장님 그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다 그래도 제대로 써줬잖아요. 저는 뭐 그때는 뭐 부동산 뭐 담당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쭉 보면 그리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 기자들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되냐 하면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자꾸 포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인지적으로 포획이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각 언론사별로 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를 출입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서울시청, 서울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데가 이제 또 뭐 부동산 팀 이런 식으로 꾸려져 있어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거기에 주요 취재원들이 누구냐 하면 다 건설업체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업체고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업자 편이죠. 뭐 네, 말하면. 그래서 그런 업자들과의 어떤 유착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요 정보 소스원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기자들이 받아먹어요. 근데 기자들이 스스로 분석할 능력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거 좀 맞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이제 교수님 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기에 한참 그 월별 거래량이 많을 때는 2만 3천 원, 2만 5천 원 막 이랬는데 예, 그게 이제 뭐 하도 이제 거래 막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빠졌을 때 막 5천 호 수준까지 거래량이 막 그러니까 최고점 비하면 뭐 거의 20% 수준까지 빠졌다가 10분의 1토 막. 네네. 그러다가 지금 올라온 게 이제 뭐 8,000호, 9,000호 이러는 수준인 10분의 거잖아요. 3, 4로 네네. 그런데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그렇죠. 이게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이제 얼마 전에 비해서 올라왔다. 맞아요.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4,000억 거래될 때 비하면 막 2배로 올라온 걸로 이렇게 표시가 맞아요. 되고 그래서 마음하게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처럼 막 표시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침체 구간에 가깝다는 말이죠. 글로벌 금융위 네.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안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받는 정보 소스라는 것들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정보를 얻고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기자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게 뭐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휘둘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냥 어쩌면 약간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또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계속 받기 위해서 계속 집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이제 계속 또 선동 보도를 하다 보니 그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제 계속 기사가 양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이게 정보를
그 유통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휘둘리는 거고요. 안타깝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니 주택 가격 이야기를 좀 많이 네.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 교수님 아까 이제 그 말씀 잘 하셨는데 부동산원에서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 네. 사실 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보업체들에서 이렇게 그 가격 통계를 내는 게 사실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들에서 불러주는 그런 이제 사실 그 시점에 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게 그 상당 부분 그걸 이제 뭐 반영해서 사실은 이제 작성되는 그런 이제 지수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특히나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주택 가격 상승기 때는 호가가 실거래가를 앞질러 가고 맞아요. 예, 한편으로는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실거래가는 꾸준히 떨어지는데 호가는 계속 높은 버티고 실거래가보다 높은 구간으로 계속 불러요.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부동산원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은행이라든지 그 밀리사. 각종 그 지수들하고 이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특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하락기 또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 때는 실거래가와 호가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교수님이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거래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하나 드는데 한국 말고는 제가 어느 나라를 가봐도 주간 단위로 이렇게 시세 통계를 내는 없습니다.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택 가격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표본이 특히나 맞아요. 주택시장 침체기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각 구별로만 좁혀도 거래량이 진짜 크게 축소가 되고 맞아요. 그게 사실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가 되면 사실 이걸 그 아까 뭐 선도 아파트 50지수 이런 건 제가 볼 때 통계 내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거래량이 없어진 경우들도 어느 날 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런데 월별로도 사실 통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주간 단위로 낸다? 이거는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흔히 주둥이 효과. 세력들이 거든요. 개입했다고 봐요. 예.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주간 단위 통계를 아예 못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의 시세 교란 행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또 네. 보너스가 하나 있잖아요. 신고를 해서 해제를 해도 네. 그 가격 주간 동향조차도 네. 물론 신고된 것만 하면 좋은데 딴 것도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네. 신고된 것조차도 가짜 신고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저랑 아는 부동산이에요. 야 우리 집 좀 팔아야 되니까 매매가 한번 띄우자. 그러면 6억이 5억인데 시세가 야, 네. 7억에 그냥 쓰자. 그냥 써요. 쓰고 신고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1시간 뒤에 기사가 나요. 연락이 되니까 7억 신고가 돌파 이렇게. 그거 신고만 했어. 그럼 잔금까지 쳐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아무도 검증 안 하죠. 부동산원도 검증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나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일부 공인중개사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막을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장 교란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갭투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실제 사례인데 저한테 이제 사례에 대해서 자문이 들어왔어요. 좀. 그 중에 거꾸로 그러면 실사례 지금 리스트업된 걸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뉴스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이 3번을 치고받고 합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한테 집을 턱파나 신고를 해요. 네. 집이 여러 개 있겠죠. 그 동네 네, 수장이 네. 많으니까. 네. 이 집은 뭐 5억에 올리면 옆집은 야, 아들이 따라 뭐 이렇게 가지고 또 7억, 그다음 좀 이따 9억. 그러니까 5억짜리 9억이 된 거예요. 네. 걸렸어요. 리스트에 딱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가능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왜? 신고한 데 대해서 벌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는 없어요. 말씀하신 시장 교란으로 끌고 가가지고 네. 가야 되는데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법이 없어요. 그거 유야만 사라졌잖아요. 그때 그 수사에 걸린 사람이 2천 몇백 명인데 네.
처벌됐다는 사람 뉴스 잠깐 나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죠 뭐. 좀 이런 경우에는 네. 또 어떻게 하겠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많다. 그래서 심하면 압구정 작년에 신고가 몇 개 나왔잖아요. 그거 잔금도 안 쳤는데 1년이 가도 그냥 떠 있어요. 네. 해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한 벌금이 얼마 있어요. 근데 해지를 안 했다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럼 가짜 거래인데 떠 있잖아요. 네. 계속 가요. 사실 벌금 근데 예, 이런 아주 엄청나게 네. 뭐랄까 진짜 아사리 수준 이하의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 현실입니다.